며느리가 시집을 오던 날은 지금도 제 눈에 선합니다.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난 뒤에도 제 마음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새로운 식구가 생겼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제 아들 곁에 서 있던 며느리의 모습은 참 단아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미소는 참 곱고 예뻤지요. 저는 속으로 이제 이 아이가 내 딸이구나 하며 다짐했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이 얼마나 긴장되고 떨렸을까 생각하니 제가 먼저 품을 열고 따뜻하게 대해줘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첫날 저녁 피곤할 텐데도 며느리는 부엌에 들어와 설거지를 도우려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손에 물을 묻히려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얼른 막았습니다. 아니다. 오늘은 내가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냥 쉬어라. 첫날부터 고생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했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제 옆에 서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에 저는 참 예의가 바른 아이구나 하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며칠 동안은 모든 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침에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어머님하고 밝게 인사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저도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면 서로 눈치를 보며 천천히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맛있게 먹으렴. 네, 어머님도 많이 드세요. 짧지만 정갈한 말들이 오갔습니다. 서로 아직은 낯설었기에 그 속에 어색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 속에서도 저는 나름대로 기쁨을 느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웃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이 집도 더 활기가 넘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흐르자 표정과 말투 사이로 알 수 없는 기류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고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묘한 긴장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아들과 단둘이 대화를 나누거나 장을 같이 보러 나가면 그 뒤로 이어지는 공기는 늘 묵직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이나 행동에서 작은 불편함이 묻어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직 결혼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그렇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새로운 환경에서는 예민해지기 마련이니까요. 저 역시 며느리를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눈치 싸움 같은 것들이 서서히 제 일상 속에 스며들기 시작한 게 며느리가 시집 온 지 몇 달이 지나자 집안의 일상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아침이면 며느리는 부지런히 일어나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그릇을 식탁에 놓는 손길은 서툴렀지만 성의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이거 제가 끓인 된장국이에요. 맛이 괜찮을까요? 그렇게 묻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다. 며느리 손맛이 제법이구나. 저는 며느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기특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때로는 저를 향한 배려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때는 경계심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과 제가 대화를 나눌 때였습니다. 아들이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제게 이야기하면 저는 그저 어머니로서 들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순간 옆에서 며느리의 표정이 굳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럴 때면 대화가 자연스레 끊겼고 며느리는 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버리곤 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이고, 아직은 서운한 마음이 있겠지.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이 즐겁게 얘기하는 모습이 괜히 섭섭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이 거듭될수록 저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들과 자연스럽게 나누던 이야기들이 하나둘 줄어들었고 저도 모르게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식탁 위에 드리워지곤 했습니다. 밥상은 늘 차려졌지만 그 위의 공기는 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젓가락 소리만 조용히 울리고 서로의 말은 짧아졌습니다. 저는 어른으로서 먼저 웃어 보이려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답답함이 쌓여갔습니다. 그 무렵 저는 의도치 않게 집 뒷마당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작은 텃밭을 일구며 흙을 만지고 물을 주고 싹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제겐 위안이었습니다. 삶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사이가 조금 불편해지면 괜히 손길을 흙이나 꽃에 더 많이 주게 됩니다. 그곳은 말없이 제 마음을 받아주는 곳이었으니까요. 상추 잎이 점점 넓어지고 토마토가 붉게 익어가는 걸 보면 집안의 답답한 기류가 그 순간만은 잊혔습니다. 작은 씨앗에서 시작된 생명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래, 사람 사이도 언젠가 이렇게 자라나겠지 하고 스스로를 달래곤 했습니다. 하지만 텃밭에서 얻은 위안과는 달리 집안 안쪽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져 갔습니다.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듯 보였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점점 두꺼워지고 있다는 것을. 텃밭을 가꾸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아침이면 이슬이 맺힌 잎을 살펴보는 게 하루의 시작이 되었고 해가 질 무렵이면 작은 호미를 들고 풀을 매는 게 일과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손에 흙이 묻고 옷에 땀이 배어도 이상하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흙냄새와 바람이 제 마음을 씻어주듯 편안하게 감싸주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만의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며느리도 가끔 마당으로 나와 제가 하는 일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머님, 많이 힘드시죠? 그렇게 조심스레 묻기도 했습니다. 저는 괜히 멋쩍어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이게 다 운동이지 뭐. 심심하지도 않고. 그런 대화가 오갈 때면 저는 그래, 이렇게 조금씩 가까워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제 바람일 뿐 며느리의 마음이 정말로 열렸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으니까요. 텃밭은 점점 풍성해졌습니다. 상추는 푸르게 자라 그 잎을 펼쳤고 토마토는 초록빛에서 서서히 붉은 기운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배추는 줄기가 단단해지며 결이 잡혀갔고 호박덩굴은 이리저리 뻗어가며 생명을 뽐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마치 제 손길이 생명을 불러일으킨 듯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분명 물을 듬뿍 준 것 같은데 다음 날 아침에 보면 흙이 지나치게 젖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풀을 다 매놨는데 그 다음 날 보면 다시 흙 위에 알 수 없는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잘못 본 건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자 제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며느리의 시선이 달라진 것도 느껴졌습니다. 예전처럼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때로는 상추밭 가까이 다가와 한참을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상추가 참 잘 자라네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이 왜인지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투 속에 담긴 미묘한 뉘앙스가 제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며느리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상추를 딸 때도 토마토를 따서 부엌에 올려놓을 때도 혹여 며느리가 어떻게 바라볼까 마음이 쓰였습니다. 텃밭은 분명 제게 위안이 되는 공간이었는데 동시에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불러오는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상추가 먹기 좋게 자라던 어느 날 저는 드디어
그 상추를 저녁 밥상에 올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딴 상추를 씻으며 오늘 저녁은 특별히 맛있게 먹어야지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제 손으로 길러낸 상추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던 중 저는 상추에 고기를 올리고 된장과 마늘을 곁들여 크게 쌈을 쌓은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며느리의 얼굴이 굳더니 갑자기 제 쪽을 향해 크게 외쳤습니다. 어머님, 그 상추 드시면 안 돼요. 저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덜컥 멈췄습니다. 순간 식탁 위 공기가 싸늘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숟가락을 든 채로 멈춰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바라보았고 방금 전까지 평온했던 저녁 식탁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왜 그러니? 저는 애써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가라앉혀 나왔지만 마음속은 이미 파도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상추 한 장을 맛있게 먹었을 뿐인데 며느리의 눈빛은 너무도 심각했습니다. 며느리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다가 다시 굳게 다물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며느리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달달 떨리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저 아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제 가슴은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레 며느리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그래? 그제야 며느리는 숨을 고르더니 제 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 말하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평소라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그 눈빛은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반찬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된장국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한 냄새조차 이 순간에는 제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저 며느리의 다음 말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상추 그냥 키워진 게 아니에요. 제가 그리고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듯 며느리의 어깨를 붙잡으며 다그쳤습니다. 뭘 했다는 거야? 솔직히 말해. 그 순간 제 심장은 쿵쿵 소리를 내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미 무언가 불길한 이야기를 듣게 될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손에 쥔 젓가락은 식은땀에 미끄러질 듯했고 목은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손가락을 꼭 맞잡은 채로 시선을 들지 못했습니다.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숨소리는 가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만 보아도 이미 무언가 평범하지 않은 얘기가 나오리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 상추 짧게 끊어낸 말이었지만 그 뒤에 이어질 말이 얼마나 무거울지 직감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젓가락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며느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도 제 표정을 살피듯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입을 열었다가 곧 닫았습니다. 마치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스스로와 싸우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는 대체 뭘 잘못했길래 저 아이가 저토록 괴로워하나 하는 의문이 굵은 돌덩이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한참 만에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제가 아무도 모르게 그 상추에 거기까지 말하곤 또다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말을 다 잊지 못했지만 그 목소리만으로도 제 손끝이 차갑게 식는 게 느껴졌습니다. 뭘 했다는 거야?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말투에는 놀람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 역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며느리가 다시 말을 꺼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꼭 감았다가 힘겹게 떴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동안 감춰왔던 사실을 토해내듯 내뱉었습니다. 제가 거기다 침을 뱉었어요. 순간 제 귀에는 그 말이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침을 뱉었다는 한마디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제 마음을 정면으로 겨냥한 듯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식탁 위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고백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그녀는 또 다른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를 때 상추밭 옆에서 입술이 바짝 타들어가는 듯 말은 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제가 소변도 봤어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입안은 쓰디썼습니다. 아들은 충격에 눈을 크게 뜨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저 무겁게 침묵 속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귀로는 분명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마음은 그 말을 받아들이길 거부했습니다. 침을 뱉었다, 소변을 봤다. 단어 하나하나가 제 가슴 속에서 바늘처럼 찔러 들어왔습니다. 순간 혀끝이 마르고 입안이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삼킨 상추가 목 안에서 걸려 내려가지 않는 듯한 이질감이 밀려왔습니다. 젓가락은 이미 힘을 잃고 식탁 위에 떨어져 있었지만 저는 그것마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한꺼번에 뒤엉켜 소용돌이쳤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저 아이가 저런 행동을 했을까? 혹시 나를 향한 원망이 그만큼 깊었던 걸까? 아니면 그저 순간적인 치기였을까?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오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내가 정성껏 기른 걸 온 가족이 먹을 밥상에 올릴 걸 그렇게 더럽힐 수가 있나? 이 생각에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서운함이 그 분노를 덮었습니다. 얼마나 나를 미워했으면 나를 향해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 마음을 떠올리니 오히려 목이 메어왔습니다. 아들은 말을 잃은 채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충격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저 역시 입을 열고 싶었지만 무엇부터 꺼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화를 내야 할지, 이유를 물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자리를 떠야 할지, 온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식탁 위 반찬은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그 냄새조차 역겨워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소박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던 밥상이 순식간에 낯선 전쟁터로 변한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음식을 더는 삼킬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저는 차마 귀를 기울일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이미 무너져 내려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저는 한마디 말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내내 억눌러온 숨을 내쉬며 발걸음을 무겁게 방으로 옮겼습니다. 방에 들어와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려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창밖의 텃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푸르게 자란 상추와 토마토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전혀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배신당한 듯, 마치 더럽혀진 듯 제 마음을 더 옥죄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도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침을 뱉었어요. 제가 소변도 봤어요. 그 고백이 파도처럼 몰려와 귀를 때리고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자꾸만 저녁 식탁에 앉아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땀 흘려 가꾼 상추를 맛있게 먹으며 웃던 제 얼굴, 그리고 그 순간을 멈춰 세운 며느리의 외침. 그 두 장면이 교차하며 제 마음을 옥죄었습니다. 밤새 몸을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녘에야 눈을 붙였지만 깊은 잠은 아니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창밖에 텃밭이 보였습니다. 상추는 여전히 푸르렀고 토마토는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이상 그 모습을 예쁘게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멀찍이서 바라보며 마음이 쓰라려졌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며느리와 말을 거의 섞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지만 대화는 형식적인 인사로만 이어졌습니다. 잘 잤니? 네, 어머님. 그 짧은 대답 뒤로는 정적만 흘렀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국을 떠먹는 소리만이 밥상을 채웠습니다. 그 침묵은 말보다 더 날카롭게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며느리도 제 눈치를 살피는 게 느껴졌습니다. 가끔 제 쪽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숙이고 괜히 반찬만 건드리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아들도 눈치가 보였는지 집안 공기가 무거워지면 일부러 다른 이야기를 꺼내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회사에서 이번에 새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 그렇구나. 저는 짧게 대답만 하고 그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시도조차 공기 속에서 금세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텃밭에도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서면 괜히 며느리의 고백이 떠올라 마음이 더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대신 방 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고 책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동안 여러 번 제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노크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문 너머의 인기척이 사라질 때까지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문을 열고 그녀의 눈을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수많은 말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서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무거운 대화였습니다. 그 후로 집안의 시간은 마치 멈춘 듯 흘렀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있지만 서로의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말을 줄였고 며느리도 굳이 다가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며느리의 눈치는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부엌에서 마주칠 때가 그렇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물을 끓이거나 밥솥을 열고 있었고 며느리는 조심스레 싱크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발소리조차 가볍게 마치 제 기척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접시 하나를 꺼내도 소리가 나지 않게 최대한 살금살금 움직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제가 할까요? 조용히 물으며 제 눈치를 살피는 며느리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저 됐어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며느리는 곧장 물러서며 두 손을 앞치마에 괜히 비벼댔습니다. 식탁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밥을 조용히 떠먹고 있었고 며느리는 제 맞은편에서 젓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꺼내고 싶은 듯 하다가도 제 표정을 살피며 입술을 꾹 다물곤 했습니다. 밥알을 삼키는 소리와 국물 뜨는 소리만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어느 날도 기억납니다. 저는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조심스레 다가와 제 옆자리에 앉으려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 눈치를 살핀 뒤 결국 거리를 두고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그 후로는 화면만 바라보며 손가락을 꼭 쥐고 있었지요. 대화를 나눌 기회는 있었지만 며느리는 끝내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심부름을 나가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녀올까요? 그 목소리에는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결심보다는 제가 뭐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기색이 더 짙게 묻어났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고 며느리는 안도의 숨을 내쉬는 듯 보였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눈치는 날이 갈수록 더 뚜렷해졌습니다. 제가 방에서 나와 거실로 향하면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몸을 피하곤 했습니다. 집안일을 할 때도 괜히 제 시선을 의식해 손놀림이 느려지거나 실수를 할까 두려운 듯 행동이 경직되었습니다. 심지어 말 한마디를 꺼낼 때조차 눈을 제 얼굴에 고정시키지 못하고 바닥을 보며 더듬거리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태도가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했습니다. 저 아이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쳐서 저러는 걸까? 아니면 그저 들키고 나니 두려워서 그러는 걸까? 그 의문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마 쉽게 마음을 열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와 저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의 마음은 닿지 못한 채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말은 오가지 않았지만 며느리의 눈빛과 행동 하나하나가 오히려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눈치 속에서 며느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유난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일부러 방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괜히 부엌에서 마주치면 또 어색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책을 펼쳐 놓았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시계 초침 소리만 귓가에 크게 울렸습니다. 그러다 슬며시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냄새가 제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마늘을 볶는 향, 된장국이 끓는 구수한 향.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히 제가 부엌에 들어가 밥상을 준비한 적이 없는데 부엌에서는 분주한 기척이 들렸습니다. 조심스레 거실로 나가자 며느리가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쌀을 씻어 전기밥솥에 앉히고 반찬을 꺼내어 그릇에 옮겨 담고 있었습니다. 움직임은 서툴렀지만 표정은 나름대로 결심에 차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손놀림 사이사이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혹시 어머님이 나와서 뭐라 하실까 하는 두려움이 보였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 한쪽에 서서 그 모습을 한동안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시선을 피한 듯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된장국에 두부를 넣고 상추 겉절이를 소금에 조물조물 묻히고 김치를 접시에 곱게 담아냈습니다. 평소보다 상위가 한결 풍성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는 밥상을 차려놓고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준비했어요.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분위기를 풀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밥솥 뚜껑을 열자 갓 지은 밥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된장국 냄새는 구수했고 반찬들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니 마음 한쪽이 흔들렸습니다. 식탁에 앉았을 때 며느리는 일부러 더 환하게 웃으려 했습니다. 어머님, 이 된장국은 제가 맛있게 끓여봤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 말에 담긴 억지스러운 밝음이 오히려 제 마음을 짠하게 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 숟갈 떠넣었지만 입안에서는 짭조름한 맛보다 며느리의 눈치만이 느껴졌습니다. 아들도 그 분위기를 읽었는지 괜히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와, 오늘 밥상 참 잘 차려졌네. 우리 집이 오랜만에 푸짐하다. 그 말에 며느리는 잠시 안도의 미소를 지었지만 눈길은 여전히 제 얼굴을 향해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표정을 짓는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초조하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애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을 숨기려는 게 아니라
그 무거운 공기를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싶어서 이렇게 애쓰는 거겠지.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남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아 선뜻 웃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은 평소보다 반찬이 많았지만 말은 여전히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 적막 속에서도 며느리의 눈빛은 계속해서 제 얼굴을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그 눈빛이 부담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속에 담긴 불안과 간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저는 일부러 뒷마당 텃밭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텃밭에 서면 며느리의 고백이 떠올라 마음이 복잡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창가에만 앉아 멀찍이 바라보는 정도로 그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창밖에서 희미한 삽질 소리가 들렸습니다.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바라보니 며느리가 마당에 나가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작은 호미를 손에 쥔 채 상추밭 근처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을 정면으로 받으며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렀지만 며느리는 개의치 않고 흙을 뒤적였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그 모습을 한참이나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풀을 메고 있었습니다. 장가지들을 뽑아내고 말라버린 잎들을 조심스레 뜯어냈습니다. 그 동작 하나하나에는 긴장과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저에게 보이기라도 하면 안 될 듯 더 조심스럽게 손을 놀렸습니다. 작은 물뿌리개를 들고는 상추 포기 사이사이에 물을 천천히 부었습니다. 물을 따르던 손이 잠시 멈추자 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텃밭 가장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말하지 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잎사귀를 가볍게 쓸어내렸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왜 저 아이가 지금 텃밭을 가꾸고 있을까? 내 마음을 달래려는 걸까? 아니면 스스로 죄책감에 눌려서일까? 분명 저 대신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제 가슴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며느리는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호박 덩굴을 정리하고 토마토 줄기를 세워주며 작은 삽으로 흙을 고르게 다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방 안에 앉아 있었지만 귀로는 모든 소리가 생생히 들려왔습니다. 호미로 흙을 긁어내는 소리, 물을 따르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가벼운 숨소리까지 그 모든 소리가 제 마음을 쿡쿡 찌르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끝내 한 번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묵묵히 땀을 흘리며 텃밭을 돌보았습니다. 저는 문득 그 침묵이 오히려 어떤 사과보다 더 크게 다가온다는 걸 느꼈습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마음을 아마 며느리는 저 텃밭을 통해 조금이라도 보여주려 했던 게 아닐까? 저는 커튼을 천천히 닫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며느리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흙에 손을 묻히며 묵묵히 일하던 그 뒷모습이 제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며느리가 말없이 텃밭을 가꾸고 저 또한 일부러 거리를 두며 지내던 시간이 며칠 흘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집안은 늘 같았습니다. 밥은 제때 차려졌고 빨래도 말끔히 개켜져 있었으며 웃음기 없는 대화만 오갈 뿐 큰 소동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말없이 움직이고 제가 방으로 들어가 버린 채 좀처럼 나오지 않는 모습, 밥상에 앉아도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공기, 그 모든 걸 지켜보며 아들의 얼굴에는 점점 근심이 짙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조심스럽게 제 방 앞에 다가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방 안으로 들어와 제 앞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하고 두 손을 무릎 위에서 맞잡고만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이미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며칠째 집안 분위기가 뭔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눈빛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아내랑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신 건가요? 저는 잠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려 하면 마음속 응어리가 목을 막아버렸습니다. 아들의 눈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저는 그 시선을 피하듯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들은 한층 더 다급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며칠째 어머니랑 아내가 말을 거의 안 하시잖아요. 아내도 뭔가 마음이 불편한 것 같고 어머니도 평소 같지 않으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 물음 앞에서 제 가슴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말을 해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감춰야 할까? 아들이 알게 된다면 며느리와의 갈등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 안의 상처와 서운함은 혼자만 짊어지기엔 너무도 컸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슨 일이라고 참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중얼거리며 고개를 떨군 순간 아들은 더욱 안쓰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웠습니다. 아들의 질문은 제 마음을 파고들었지만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아이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그 마음만은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대답을 기다리며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조심스럽지만 단단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듣고 넘어가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괜찮으신 거라면 제가 괜히 걱정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아내도 예전 같지 않고 어머니도 평소보다 말씀이 적으세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쥐었습니다. 말문이 열릴 듯 하다가도 차마 입술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면 며느리의 고백이 다시 떠올라 입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그 일을 그대로 말한다면 이 아이는 아내를 어떻게 대할까? 분명 상처가 깊어질 텐데 내가 괜히 불씨를 더 키우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한 듯 목소리를 낮추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숨기고 계시면 제가 더 불안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 물음에 제 마음은 더욱 흔들렸습니다. 차라리 그냥 다 말해버리고 싶기도 했습니다. 혼자 안고 있기엔 너무 무겁고 그렇다고 꺼내기엔 너무도 부끄럽고 아픈 일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알아서 좋을 게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차마 말을 못 꺼내겠다. 그 말에 아들은 더 깊은 주름을 이마에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렇다면 제가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저도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그 따뜻한 말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저는 한참 동안 그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더 묻지 않겠다고 말한 뒤 잠시 제 앞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지만 그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속사정이 가슴속에서 무겁게 맴돌았고 입술은 바싹 마른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거실 쪽에서 나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살금살금 다가오더니 누군가 부엌 쪽에서 움직이는 기척이 났습니다.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며느리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제 앞에서 더더욱 말을 아끼고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부엌에서 그릇을 꺼내는 소리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접시가 부딪히면 큰일이라도 나는 듯 살짝살짝 손끝으로만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국을 끓일 때도 뚝배기 뚜껑을 조심스레 들었다가 천천히 내려놓는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마치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불편해할까봐 모든 행동을 낮추는 듯 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식탁에 앉았을 때 며느리는 제 옆자리에 앉지 않고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들과 나란히 앉으면서도 고개를 조금 숙인 채로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제가 숟가락을 들면 그제야 따라 젓가락을 움직였고 제가 국을 뜨면 그때서야 밥을 한 숟갈 삼켰습니다. 마치 제 행동을 기준 삼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가끔은 괜히 웃음을 지으려 애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억지로 맞장구를 치며 웃으려 했지만 그 웃음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빛은 여전히 제 얼굴을 두려워하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억지스러운 웃음을 보며 차마 같이 웃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일도 예전보다 더 부지런히 하려 했습니다. 빨래를 조금이라도 늦게 개면 안 될 듯 서둘렀고 마당을 청소할 때도 평소보다 더 꼼꼼히 쓸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손길에는 잘못 보이지 않으려는 마음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끼면서도 쉽사리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없었습니다. 제 안의 상처가 여전히 날카롭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며느리는 텃밭으로 나가곤 했습니다. 낮 동안 해가 뜨거웠을 때 못한 일을 일부러 밤에라도 하려는 듯 작은 손전등을 켜고 상추밭을 둘러보곤 했습니다. 호미로 흙을 살짝 고르고 마른 잎을 따내며 물을 뿌리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그 뒷모습은 어쩐지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마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홀로 애쓰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 아이가 지금 얼마나 조심스러워하는지,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는지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그 생각을 하니 서운함과 안쓰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입술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무슨 일을 부탁해야 움직였던 일들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입을 열지 않아도 스스로 나서서 하나하나 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며느리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 불을 켰습니다. 저는 여전히 방 안에 앉아 있었지만 부엌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들로 그녀가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쌀 씻는 물소리, 국 끓는 냄새, 반찬을 꺼내 접시에 담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저절로 집안에 흘러들어왔습니다. 식탁에 앉으면 이미 밥상은 말끔히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드세요. 짧은 한마디와 함께 며느리는 저보다 늦게 앉아 숟가락을 들곤 했습니다. 낮이 되면 집안 곳곳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먼지가 쌓이지 않게 방바닥을 닦고 거실 유리를 빛나게 닦아냈습니다. 심지어는 평소 제가 직접 하던 작은 일들, 책상 위에 쌓인 종이들을 가지런히 정리하거나 옷장 속 헝클어진 옷가지까지 곱게 개켜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며느리는 제게 묻거나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움직이며 집안을 정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면 다시 부엌 불빛이 먼저 켜졌습니다. 저는 굳이 손을 대지 않아도 됐습니다. 반찬 냄새가 집안에 퍼지고 밥솥에서 김이 오르기 시작하면 곧 식탁 위가 풍성해졌습니다. 제가 부엌으로 나가면 며느리는 벌써 국을 덜어 상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 준비했어요. 이 말이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저는 집안일에 거의 손을 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며느리가 일을 즐겁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늘 긴장감이 어려 있었고 제 눈치를 의식하는 기색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실수를 만회하려는 듯 조심스러운 몸짓으로 집안일을 이어갔습니다. 젖은 걸레로 바닥을 닦을 때도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작은 먼지 하나까지 찾아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식탁 위를 닦을 때도 같은 자리를 몇 번이나 더 닦는 꼼꼼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들은 그런 변화를 눈치채고 말했습니다. 요즘 아내가 참 많이 달라졌어요, 어머니. 집안일을 알아서 척척하네요.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마음이 일렁였습니다. 저 아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마음에서 우러나서일까? 아니면 여전히 내 눈치를 보며 잘못을 만회하려는 걸까? 며느리의 손길이 닿은 집안은 날마다 반짝였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거실, 반듯하게 정리된 부엌, 제 방 앞에 곱게 개켜져 있는 빨래더미. 모든 게 깨끗하고 정갈했지만 그 속에 깔린 긴장감은 오히려 더 선명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집안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무언의 노력 속에서 저는 여전히 무거운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뒤로도 하루하루를 쉼없이 움직였습니다. 청소기를 돌릴 때도 걸레질을 할 때도 온 힘을 다해 바닥을 반짝이게 만들었습니다. 창문 틈새까지 닦아내고 가구 밑에 숨어있는 먼지까지 꺼내며 꼼꼼히 챙겼습니다.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구석구석을 손수건으로 훔치는 모습은 그저 부지런함이라기보다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 같았습니다. 밥상 차리는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방에서 나오기 전 이미 밥은 다 지어져 있었고 반찬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좋아하는 된장국의 간까지 맞추려고 몇 번이고 맛을 보며 신경 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젓가락을 들면 며느리는 긴장한 듯 숨을 고르고 제가 아무 말 없이 음식을 삼키면 그제야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편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까지 눈치를 보며 움직일 필요가 있을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무섭게 굴었기에 저렇게까지 조심하는 걸까? 서운함과 안쓰러움이 뒤섞여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도 점점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어머니, 요즘 아내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요. 쉬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하면 오히려 제 속내가 드러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집안일뿐 아니라 텃밭에도 더 자주 나갔습니다. 아침이면 호미를 들고 나가 풀을 메고 저녁이면 물뿌리개를 들어 상추와 토마토에 물을 주었습니다. 흙에 손을 묻히면서도 표정은 늘 굳어 있었고 저를 흘끗 바라보는 눈빛에는 두려움과 간절함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며느리의 행동은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니 오히려 제가 일부러 가만히 있어도 며느리는 스스로 나서서 집안을 움직였습니다. 바닥은 늘 반짝였고 식탁은 빠짐없이 차려졌으며 텃밭은 단정하게 가꿔졌습니다. 집안은 겉으로 보기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지만 그 안에 흐르는 공기는 말할 수 없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알았습니다. 저 아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단순히 집안일을 잘하려는 게 아니다. 내게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거다. 아마도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아직 말로는 다 꺼내지 못하고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려는 거겠지. 그 생각이 드니 제 마음은 더욱 흔들렸습니다. 멀리서 며느리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머지않아 저 아이가 결국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을 털어놓을 거라는 걸. 며느리는 하루하루를 쉼없이 움직였습니다. 아침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불을 켜고 쌀을 씻고 국을 끓였습니다. 점심 무렵에는 빨래를 널고 오후에는 거실 바닥을 몇 번이고 닦아냈습니다. 밤이 되면 식탁 위를 닦고 그릇을 차곡차곡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조용했고 불필요한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눈치를 보며 움직이는 듯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의 손놀림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서 굳이 웃음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몸으로 보여주려는 듯 흙먼지를 털어내고 바닥을 반짝이게 만들고 식탁을 단정히 차려냈습니다. 마치 그 행동 하나하나가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 대신인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화가 남아있으면서도 그 애쓰는 뒷모습이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저 아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언제까지 모른 척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며느리도 제 눈치를 보며 한층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제가 방에서 나오면 불이 나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했고 제가 밥을 먹으면 제 표정을 살피며 숨을 죽였습니다.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그 눈빛 속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차마 꺼내지 못하는 무거운 마음이 있다는 걸. 어느 날 저녁 며느리는 평소보다 더 늦게까지 부엌에 남아 있었습니다. 설거지가 다 끝났는데도 그릇을 하나하나 다시 꺼내 닦고 이미 반짝이는 상 위를 또 닦아냈습니다. 그 뒷모습은 무언가 결심을 앞두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줄도 모른 채 며느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며느리가 제 앞길을 가로막듯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간절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입술을 몇 번이나 달싹였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단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드디어 며느리가 마음을 다잡았다는 걸. 그동안 말 대신 행동으로만 표현하던 사과가 이제는 입술을 통해 나오려 한다는 걸. 저는 가만히 서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두 손을 꼭 모은 채 발끝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안의 상처가 아직 가시지 않았기에 먼저 손 내밀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침묵을 이기지 못한 쪽은 결국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숨을 내쉬더니 제 앞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것만으로도 그동안 쌓였던 긴장과 서운함이 복잡하게 얽혀 심장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떨리는 목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차마 제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어머님 마음에 큰 상처만 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이 바닥에 떨어지듯 흘러나오자 제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말없이 집안일을 도맡고 눈치만 보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국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서 있는 그 뒷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서운함 그리고 안쓰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와 가슴을 막아섰습니다. 차마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차갑게 밀어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보듯 눈앞에서 고개 숙인 며느리의 어깨가 떨리는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어머님 앞에서 감히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 말 속에는 후회의 기운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긴 호흡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씩 흔들리고 풀리는 듯 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며 사과했지만
저는 선뜻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겁게 앉아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사과의 말이 진심이라는 건 느껴졌지만 제 안에 남은 상처는 아직 날이 서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여전히 가장 먼저 일어나 부엌 불을 켰습니다. 밥상은 늘 정갈했고 국은 한 번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며느리는 제 표정을 살피며 식탁에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청소도 더 꼼꼼해졌습니다. 먼지가 쌓일 틈조차 없이 집안 구석구석이 정리되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잘 쓰지 않는 작은 다용도실까지 들어가 청소를 하고 오래된 물건도 가지런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이 아이가 진심으로 달라지려 애쓰는구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집안 공기가 조금씩 변하는 걸 느낀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아내가 많이 달라졌죠? 그 물음에 저는 여전히 고개만 끄덕였을 뿐 말은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차가운 벽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며느리가 뒷마당 텃밭에 나가 풀을 매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보았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도 묵묵히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삽을 들고 흙을 고르고 상추 잎을 쓰다듬으며 조심스럽게 물을 주었습니다. 그 뒷모습은 예전에 고집스럽고 삐치던 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반성하며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의 모습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제 가슴속 서운함이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저렇게까지 변하려 할까? 나도 언젠가는 이 아이의 손을 잡아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바로 용서의 말을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상처가 깊었던 만큼 쉽게 지울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무심한 척하며 며느리의 행동을 묵묵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작은 균열이 생겨 언젠가 그 벽이 무너질 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밥상은 잘 차려졌고 집안은 늘 반짝였지만 그 속에서 웃음소리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무심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벽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제 방 앞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나눠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집안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아내도 많이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어머니도 마음이 힘드신 거 제가 알아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굳이 대답하지 않아도 아들은 이미 제 마음을 읽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는데 이번 주말에 저랑 아내랑 함께 같이 잠깐 여행을 다녀오시면 어떨까 싶어요. 멀리 가는 건 아니고 가까운 데라도 바람 쐬고 오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저는 놀란 듯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행을 간다고? 제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아내도 지금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잘못한 건 아내가 맞지만 그래도 요즘 계속 집안일에만 매달리다 보니 숨 돌릴 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잠깐이라도 두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 서로 마음도 정리되고 다시 예전처럼 웃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직 상처가 덜 아물었는데 벌써 여행이라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분위기를 바꾸려 애쓰는구나 하는 마음에 가슴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은 제 표정을 살피며 더 다급하게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너무 멀리 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하루 이틀이라도 바람 쐬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아내도 분명 더 진심으로 어머니께 다가올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쉽게 허락할 수 있는 제안은 아니었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방 안은 잠시 조용해졌고 그 침묵 속에서 제 마음은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들의 간절한 제안을 쉽게 허락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집안에 들이운 무거운 공기를 조금이나마 걷어내고 싶다는 제 마음이 맞닿아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녀오자. 멀리만 아니면. 그 한마디에 아들의 얼굴에는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가까운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도심에서 멀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푸른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바람은 시원했고 하늘은 한없이 높고 맑았습니다. 차 안에서 며느리는 조심스레 제 옆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말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꼭 맞잡고 있었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철썩이는 파도 소리가 묘하게 제 마음속에 얹힌 무거운 돌덩이를 조금씩 깎아내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모래사장에 발을 디디며 조심스레 제 곁에 섰습니다. 그 얼굴에는 여전히 긴장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조용히 저를 향했습니다. 어머님 바람이 참 좋네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는 저와 자연스럽게 말을 섞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굳어있던 표정을 조금 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이렇게 바다를 보니 좋구나. 그 말이 오고 간 순간 묘하게 어색했던 거리감이 조금 좁혀졌습니다. 우리는 모래사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들은 앞서 걷다가 사진을 찍기도 하고 잠시 멀리 떨어져 두 사람만의 시간을 배려해주기도 했습니다. 걷다 보니 며느리가 문득 발걸음을 멈추더니 저를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어머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여행 오기 전까지도 매일 후회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들렸지만 제 가슴 속에는 또렷하게 새겨졌습니다. 저는 잠시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바다는 끝없이 넓고 파도는 쉬지 않고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니 제 마음속 응어리도 서서히 풀리는 듯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저 파도 같을 수 있지 않을까? 밀려왔다 밀려가는 것처럼 미움도 결국은 사라질 수 있겠지. 저는 며느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두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 마음을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됐어. 이제 그만해라. 나도 속이 많이 상했지만 내 마음이 어떤지 이제는 알겠다. 그 말에 며느리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처음으로 며느리를 향해 부드럽게 웃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제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횟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밥상 위에는 바다 내음이 가득했고 아들은 즐겁게 웃으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며느리도 오랜만에 긴장이 풀린 얼굴로 웃음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 결국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구나. 상처도 있지만 가족이기에 끝내 화해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 차 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던 침묵 대신 바닷바람의 흔적처럼 한결 가벼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음악을 틀었고
며느리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제 쪽을 힐끗 보곤 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예전처럼 경계와 두려움만이 아니라 안도와 고마움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낯선 곳에서 돌아왔다는 피곤함보다 마음의 짐이 조금은 덜어진 듯한 편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익숙한 집안 냄새가 반겨주었지만 어쩐지 그 향기마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전처럼 조심스레 숨죽이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자연스러운 손길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상위에 놓인 반찬은 여전히 정갈했지만 억지로 꾸민 긴장감은 덜했고 대신 정성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님, 이번 된장국은 바닷가 근처 장터에서 사온 재료로 끓여봤어요. 그 말 속에는 조심스러움과 함께 작은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속으로만 삼켰을 텐데 이번에는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맛있다. 정성이 느껴진다. 그 짧은 칭찬에 며느리의 얼굴이 금세 밝아졌습니다. 눈빛이 달라졌고 어깨의 긴장이 조금 풀린 듯 했습니다. 아들도 그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환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니, 요즘 아내의 음식 솜씨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식탁에서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크게 웃진 않았지만 그 작은 웃음이 집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며느리가 여전히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지만 이제는 제 눈치를 살피며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실에 앉아 있으면 며느리는 조용히 차를 내와 제 앞에 두곤 했습니다. 따뜻하게 드세요.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제 마음도 점차 부드러워졌습니다. 텃밭에서도 변화가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묵묵히 흙을 고르고 물을 주던 며느리가 이제는 제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이 상추가 많이 자랐네요. 오늘 저녁에 같이 따서 쌈 싸 먹을까요? 그 순간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답 하나로 지난날의 상처가 완전히 지워진 건 아니었지만 분명 화해의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작은 서운함의 흔적이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벽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려는 마음, 조금 더 다가가려는 태도가 자리 잡았습니다. 며느리는 예전처럼 서운함이나 질투를 티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게 다가와 함께 텃밭을 가꾸고 저녁 밥상도 함께 준비하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저 역시 마음을 열어 작은 말이라도 건네고 며느리의 노력을 인정해 주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이 없어도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확인해 나갔습니다. 아들도 한결 밝아진 집안 분위기를 느끼며 흐뭇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때로는 큰 상처와 오해로 흔들리기도 하지만 결국 다시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나란히 쌈을 싸먹으며 웃던 그 순간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난 일에 매이지 말자. 서로를 미워하기보다 이해하고 품어주는 마음으로 살아가자. 그렇게 우리의 갈등은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조금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삐걱거리며 부딪히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